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자, 우리 메가랜드에서는 매달 이렇게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는 이제 1, 2월 해가지고 1월 달에 지적하고 등기 조금, 그다음에 2월 달에 이제 등기법 마무리 이렇게 해서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출제를 해봤습니다. 12문제씩, 12문제씩 이렇게 총 24문제인데요. 이번 중간고사 12문제 지적법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쉽게 출제를 해드려도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여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 높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실력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제 공부하는 첫 시작이다. 시험을 처음 봤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을 했다. 이런 쪽에 좀 비중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점수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고득점 나왔다고 너무 의기양양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서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최대한 짧게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로 일단 단답형으로 찾아드렸어요.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죠. 여기 법에 정해진 우리 지목이 28개가 있단 말이죠. 유원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유원지는 이제 원 그렇죠. 원. 자, 다시 유원지 원이라고 하는 유원지 있죠. 그다음에 공장용지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근데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우리 지적법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유지, 호수나 연못 같은 토지, 주차장, 독립된 주차 시설이 있는 이런 지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건 날 잡고 28개 지목을 외운다가 아니라 자꾸 이제 접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산업용지는 지적법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2번은 경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경계를 지상 경계를 설정할 때 높낮이 차이가 없대요. 높낮이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담장 등 구조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조물 등의 중앙을 우리 지상 경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근데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있는 경우라면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하단부로 지상 경계를 설정합니다. 상단부가 되는 경우는 이제 절토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깎아냈다. 이때는 상단부로 잡아주는 거죠. 요거 맞는 말이고 요게 하단부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요거 두 개만 잘 비교하셔도 둘 중에 하나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해면과 수면에 접했다. 해면, 수면에 접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물이 쭉 빠졌다가 물이 쭉 올라왔다 이런다면 하단부로 여기 물이 빠진 최저로 가면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제 토지가 물에 잠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활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지점, 여기를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이 위로는 이제 등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방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제방이 섰다라고 한다면 자, 적어도 요 뒤로 등록이 돼야 되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는 넘어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봤을 때 이쪽이 바깥쪽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 어깨 부분, 제방의 양 어깨 중에 바깥쪽 어깨 부분을 우리 지상 경계 설정을 잡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방 나오면 바깥쪽 어깨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입니다. 자, 요거 외우실 때 제가 절상 그랬죠? 절상 나오면 절토 나오면 상단부니까 그냥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이 간단하게 보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암기 방법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3번 소유자 성명과 또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 원인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대장이 4개가 있어요. 대장이 4개가 있어요. 토지 대장이 있고 또 임야 대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고요.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또 소유권 변경된 날이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 도면이요. 자, 우리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겠죠? 여기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가 있죠. 여기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장 네 군데만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장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1번을 찾으실 수 있어요. 지적도를 보고 소유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실게요. 자, 지목 문제 한 문제 더 내봤습니다. 귤나무, 이 과수류죠. 귤나무를 집단 재배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과수원이 된다. 과수원. 네, 주거용 건축물 부지다. 그러면 얘는 따로 띄어서 대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과수원이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자연의 유수, 인공적인 수로가 아니라 자연의 유수죠.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합니다. 하천으로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소규모 수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어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인공적 수로다 그러면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조그만 또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대요. 또는 흙을 파낸대요.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돌을 캐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종지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돌을 캐낸다, 흙을 파낸다라고 하면 잡종지라고 해주지만 잠깐 캐내다가 원상회복할 거다라고 하면 잡종지로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외한다. 4번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설 부지 얘네들은 주유송지에서 제외합니다. 공장이 넓게 있고 그 안에 주유기가 있다고 해도 요거를 주유송지에 낼 수는 없고 전체 공장 용지로 주된 지목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송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식용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중림지다, 그냥 되는 거 많다 이럴 때는 임야입니다. 자, 중림지다 이렇게 나오면 자, 임야라고 봐야 되겠죠. 임야.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식용으로 직순을 재배하면 전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5번 문제 보실게요. 자,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죠.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한다 그러면 분할 측량이 되겠죠. 분할 측량. 근데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겠다 이러면 합병인데요. 자, 합병의 경우에는 굳이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가 만약에 있다. 보세요. 여기가 100제곱미터이고 여기 120제곱미터다. 자, 두 개를 합치면 자,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220제곱미터. 지금 측량 없이도 면적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측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자, 5번은 정정을 할 때 만약에 경계나 자, 면적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경계 면적이 변하는 정정이라면 이때 정정 측량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측량 대상이 될 수 있고 4번은 합병이라서 측량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은 합산하고 가운데 경계는 말수가 있고 그죠? 경계점 좌표 같은 것도 역시 말수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을 요하지 않습니다. 합병. 답 4번이고요. 자, 6번 보시죠. 자, 측량 중에 검사를 보통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현경이는 검사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현경이. 자, 현황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 이 두 개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기억 디귿. 그래서 현경이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박스로 구성하면 또 색다르니까 이런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시죠. 자, 한 필지 면적, 한 필지, 토지 하나씩 한 필지의 면적을 최소 단위로 얘기할 때 1제곱미터를 최소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0.1제곱미터, 좀 더 세부적으로 0.1제곱미터를 최소 단위로 해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600분의 1 지역, 가장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된 지역, 여기도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계산하게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1제곱미터 최소 단위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1로 하는 것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8번 문제 보십니다. 자, 우리 지번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번의 구성과 부여 방법에 대해서. 자, 1번. 지번 변경에 지자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지번 변경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그래서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승인받아서 그 동네 지번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이럴 때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번부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본번을 부여한 이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또 지번 변경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하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에서 지축행 그랬단 말이에요.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자, 얘네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해서 전부 다 본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놓으시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자. 맞죠? 그죠?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이 줄 표시를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그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소관청이 지번을 붙일 때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합니다. 이것은 동마다 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게 돼 있죠. 자, 북동에서 남서로, 여기 틀렸죠? 자,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정답 3번이죠. 4번 신규 등록으로 처음 토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인접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부번. 물론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접지가 없다거나 여러 필지가 신규 등록될 때 이럴 때는 본번으로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으로 따진다면 부번을 붙여서 새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한글 산자를 숫자 앞에 붙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지라면 산자를 붙이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지라면 산자를 안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복구 자료. 요거는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부 안 되셨어도 자, 뭔가 좀 느낌을 좀 찾아보세요. 자, 복구를 한다는 건 지적 공부가 멸실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의 자료를 뒤져야 되는데 믿을 만한 자료를 봐야지. 믿을 만한. 보고 이거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라는 믿을 만한 자료를 보는데, 자, 측량 신청서나 준비도 이런 것들은 측량이 아직 안 됐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측량 결과도는 측량을 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측량 결과도를 복구하고 측량 신청서나 준비도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복구 자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지적 공부가 있었는데 이걸 등본 떼어놓은 게 있었다. 그러면 참고할 만하죠. 등기부 등본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죠? 네, 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으면 이 결의서 가지고 지적 공부를 원래 만들었었거든요. 이 원본이 있는 거니까 이걸로 복구 자료 삼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로는 복구 자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처음 공부하셔도 암기가 안 되셨어도 뭔가 좀 센스 있게 좀 찾아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한번 내봤어요. 자, 10번 보시죠. 합병할 수 있는 거. 자, 이것도 공부가 안 되신 분들도요, 지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번부여 지역이라든가 지목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이 됩니다. 내 땅인데 이것도 내 땅, 저것도 내 땅. 소유자 같잖아요. 이럴 때는 합병해도 둘 다 내 거니까 가능한데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때는 합병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내 땅이랑 네 땅이랑 합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병이 되는 겁니다. 지목도 같아야 되고요. 지역도 한 동네에 있어야 됩니다. 또 축척이 다르면 역시 합병이 제한이 되겠죠. 또 한 필지에만 전세권이다. 요건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꼭 한 필지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빌리는 것도 허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두 필지가 있는데 자, 10번지가 있고 11번지가 있고 12번지가 있다. 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12번지를 전세로 빌릴 수가 있었대.
근데 이거를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11번지 중에 일부에 대한 전세를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합병하는데 제한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전세권이 있는 것은 합병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3번은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자,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서로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쪽에 있는 토지랑 저쪽에 있는 토지랑 이렇게는 떨어져 있는데 이건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합병하려는 토지가 한쪽은 등기되어 있고 한쪽은 미등기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것은 3번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11번 보시면 우리 등기법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자, 매수인이 등기 기록을 믿었는데 그 등기 기록이 좀 잘못된 거였다며, 그죠? 그걸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게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공신력. 자, 등기의 공신력. 자, 믿을 수 있는 등기냐 이게. 이 공신력에 대해서 우리 학설 판례가 공신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무효 등기인데 난 모르고 샀다라고 했을 때 이 아주 나쁜 이제 상황에서는 권리를 취득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죠. 아무리 무효 등기라도 내가 국가정부인 등기부를 믿고 샀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줘. 이 공신력을 인정하면 이 사람은 권리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신력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취득을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제 등기의 어떤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법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조금씩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다음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자, 채권은 등기하면 제3자한테 나 등기된 채권이야. 당신 알고 샀잖아. 라고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된 그 사람이 권리자 맞겠지 뭐 라고 일단 믿어주는 추정력까지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4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르게 되어 있죠. 자, 부기등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1번, 2번, 2-1번 이게 부기등기란 말이에요. 이 2-1이라는 부기등기는 이 순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2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1, 2-2 얘네들의 순서는 그 순서에 따른다. 그럼 2-1이 더 센 거죠.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정답은 5번이 문제인데요. 같은 구 갑구의 1번, 2번 을구의 1번, 2번 그러면 갑구의 1, 2번 서로 같은 구에 있는 거잖아요. 을구의 1번, 2번 같은 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를 가지고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는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구. 하나는 자, 갑구라는 곳에 1번 등기, 2번 등기 이렇게 있고요. 을구라는 곳에 다른 구잖아요. 을구에 1번 등기, 2번 등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갑구 2번 등기와 을구 1번 등기를 비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1번, 2번 요 순위 번호를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따로 접수번호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언제 등기 접수했는지 요거를 비교를 해봐야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라면 갑불구 서로 다른 구에 써 있는 등기끼리는 자 무슨 번호를 봐라? 접수번호로 판단을 해라 라는 취지죠. 그래서 지금 그냥 외워버리세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어떤 분이 갓순다접 그러던데 갓순다접. 같은 구끼리는 순위번호, 같은 구끼리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순위번호로는 안 되고 따로 접수번호를 찾아서 비교를 해라 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잘못된 겁니다. 5번. 됐죠? 자,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등기 절차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2번 지문과 3번 지문을 비교해 보시라고 자, 이 문제를 한 겁니다. 자, 이 등기 절차를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요. 등기를 당사자들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하면 이걸 받아서 등기소에서는 이제 접수를 하겠죠. 자,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은 이제 등기총론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내면 자, 등기를 접수해 줍니다. 예전에는 신청서를 등기가 받은 그 시점을 접수한 때로 봤는데 요즘은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서 이거 해줘야 되냐라고 심사를 해보고 심사에서 거절당하면 이제 등기가 각하된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사를 잘 통과했다면 이제 등기부에 제대로 권리자를 기록하고 어느 등기관이 처리를 했습니다라는 그 등기관을 나타내는 식별보. 옛날 말로 날인을 했단 말이에요. 식별보. 식별보가 기록이 되게 돼요. 식별보까지 기록됐으면 이제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등기 절차 다 끝나고 나서 어느 등기를 처리했다라고 식별보가 기록된 시점이에요. 자, 이렇게 완료됐으면 이제 기록된 대로 효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이전 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자, 법적으로는 이 접수된 때 접수 번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 시점에서부터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다시 조건이 있어요. 접수가 됐더라도 각하됐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수가 되어서 등기가 다 맞춰졌다면 그렇다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접수한 날서부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완료 후에 이제 네 거다라고 등기가 필되었다는 등기필 정보라는 걸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등기 전체 절차거든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청하면 등기소에 접수한다. 이 접수 시점은 정확하게 따지면 전산으로 저장된 때다.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해봤는데 거절당하지 않고 제대로 등기가 기록되고 어느 등기관이 했다고 나왔으면 자, 절차가 맞춰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그 사람 거다. 효력이 발생한다. 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접수한 때부터다. 또는 저장된 때부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건은 맞춰졌을 때 얘기입니다. 자, 조심하실 게 효력 발생은 접수한 때다. 저장한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효력. 근데 언제 맞춰지는 거냐, 언제 완료된 거냐라고 물어보면 식별보가 기록됐을 때 완료된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마친 경우는 언제예요? 마친 경우는 완료된 때, 이때를 얘기하죠. 그럼 그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자, 맞췄어요. 완료됐어. 그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권리자한테 통지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거는 틀린 얘기죠. 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을 얘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통지된 때 이게 아니라 자, 등기 접수됐을 때 또는 전산에 저장됐을 때, 자, 이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2번이 잘못됐고요. 자, 3번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 다른 부동산 이게 저거랑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이 어떻게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본다. 자,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본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요거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저장과 또 효력 발생과 맞춰지는 완료 시점 요거를 구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4번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했어. 다 끝났어. 그러면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한 누구인지 요구의 식별보죠. 자, 식별보가 기록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식별보를 조치했다. 등기를 마쳤다. 자, 완료됐다라는 경우는 이렇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즉 식별보가 기록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자, 여기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거 중간고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초반 조금 쉬운 문제로 그리고 뒤쪽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손쉬울 수도 있었는데 뭐 다 맞았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고만장하셔도 안 되고요. 또 이거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도 틀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